태풍 흰남노가 6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역대 최대 태풍 사라보다 강해 기상청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흰남노가 지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는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가건물은 무너졌습니다. 태풍 길목에 위치한 제주엔 비바람이 시작되는데 부산 지역 어선은 육지로 올려졌습니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엉뚱한 걸로 꼬투리를 잡는다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소환 통보 전 이 대표의 서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로 한때 파행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사과했습니다. 경기 성남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생 절반 가까이가 12일째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과 옹벽 균열로 안전이 우려됐습니다. 서울시가 보건소 등에 일할 의사를 뽑기 위해 최근 2차례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7% 오르며 7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다만 채소 가격은 30% 가까이 오르는 등 추석 장보기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북상하는 태풍의 진로에 신경을 바짝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위력이 말 그대로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남부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안겼던 2003년 태풍 매미보다 위력이 더 크다고 합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서 한반도를 비껴가 주기를 바랍니다만 다음 주 초까지는 긴장을 늦추기 어렵습니다. 먼저 11호 태풍 흰남노의 예상 진로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대만 동쪽 바다를 뒤덮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노는 오늘 북상을 시작, 6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당초 기상청은 흰남노가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봤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 한반도로 방향을 튼 겁니다. 흰남노는 5일 오후 3시쯤 서귀포 남남서쪽 35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하고 6일 아침 9시쯤 경남 남해안을 거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륙 시 태풍 강도는 강, 반지름은 400km로 한반도의 4배에 달해 전국이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지 않았던 강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모레까지 제주도엔 최대 350mm, 전남과 경남 해안은 최대 150mm 폭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집중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흰남노는 역대 최악의 태풍이었던 1959년 사라보다 더 강한 위력을 품고 한반도를 강타할 전망입니다. 당시 태풍의 중심에서는 최대 시속 180k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과거 한반도를 강타했던 큰 태풍과 이번 흰남노의 위력을 미리 비교해봤습니다. 보도에 윤수영 기자입니다. 1959년 9월 영남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태풍 사라. 당시 최저중심 기압 951.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시속 180km에 달하는 슈퍼 태풍이었습니다. 그런데 흰남노는 상륙할 때 중심 기압이 약 950헥토파스칼로 사라보다도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의 강도는 더 세집니다. 849명의 인명피해를 남긴 사라, 132명의 인명피해와 4조 원대 재산 피해를 끼친 2003년 태풍 매미보다도 더 강한 역대 최강 태풍입니다. 거대한 태풍이라 한반도 전역이 영향을 받지만 특히 위험한 곳은 부산, 울산과 경남 남해안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태풍의 눈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왼쪽보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불기 때문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80km가 넘는 바람이 예상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진행 방향이랑 같이 나가요. 태풍 바람 더하기 태풍의 진행 속도, 그게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기상청은 폭풍 해일과 저지대 침수에 각별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흰남노는 현재 아주 느린 속도로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 오키나와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나무가 뿌리째 뽑혀나갔고 목조 건물은 지붕이 뜯겨져 나갈 정도입니다. 지금 흰남노가 지나고 있는 지역의 상황은 변재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거센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 나무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꺾여버린 나무 기둥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목조로 만든 가건물의 지붕과 벽면이 부서지는가 하면 농작물도 초토화가 됐습니다. 일본에서 오늘 관측된 흰남노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5m로 성인 남성이 날아갈 정도인데 길가에 세워둔 오토바이는 힘없이 쓰러집니다. 식료품 가게 라면 코너는 동이 났습니다. 대만을 지나 방향을 꺾어 일본 오키나와 남해상에 머물고 있는 태풍 흰남노는 4일인 일요일 오전까지는 오키나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키나와의 항공편과 배편이 잇따라 결항되는 등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NHK는 흰남노가 다음 주엔 일본 서쪽 규슈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주택이 파괴될 만큼 맹렬한 바람이 불 전망이라며 홍수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약하지만 제주는 이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서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뱃길이 끊기고 숙박업소 예약 취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해안은 항포구마다 태풍을 피하려는 어선들로 북적였고 태풍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학교들은 전면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항에 굵은 빗줄기와 강풍이 몰아칩니다. 여객선 운항이 취소된 제주 여객터미널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태풍 북상의 여파로 제주의 숙박업소 예약 취소율은 3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좀 많이 오고 있어서 어쨌든 장기로 투숙을 하려고 예약했던 분들이 많이 취소가 되는 걸로. 태풍의 예상 이동 경로에 있는 남해안 일대도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부산 송정어천계는 사흘째 중장비를 동원해 어선 80여 척을 육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초긴장 상태고 지금 거의 90% 정도는 다 육지로 올렸고 나머지 10% 정도는 다른 항으로 옮겼습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부산항에는 선박 500여 척이 피항했습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의 김양식 어민들도 지주대가 거센 파도에 휩쓸릴까 마음을 졸입니다. 웬만한 태풍은 괜찮은데 한 2-3개 정도만 떨어지는데 좀 크다 싶으면은 많이 떨어져서 그걸 또 다시 세우러 가야 되고. 부산 해운대 인근 상인들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며 해일에 대비해 곳곳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립니다. 바람이 세니까 해일이 넘어오죠.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경남도 교육청은 태풍 흰남노의 경남 남해안 상륙이 예상됨에 따라 다음 주 6일 도내 모든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전쟁으로 규정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반발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하다 안 되니까 엉뚱하게 말꼬리를 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는 6일 검찰이 지정한 날짜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선을 국회에서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 검찰청으로 나가 싸우는 것이 좋은지 혼선이 있는 듯합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취임 후 광주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는 별일 아닌 일로 자신이 표적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먼지 털이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당 지도부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엄호했습니다. 먼지 털기식 사정정국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급기야 야당 대표를 소환하려는 만행까지. 죄 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이나. 하지만 검찰에 나갈지 말지를 두고는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당 법률위원장과 박성준 대변인이 엇갈린 입장을 내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출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서면으로 충분히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당대표 자리를 방탄조끼로 사용했다면서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 소환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불렀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 와서 소환 통보를 한 것이냐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야당 탄압이자 새내기 대표 흠집내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두고 양측의 말이 좀 다릅니다. 검찰은 상당한 시간 여유를 두고 서면 조사를 요청했는데 이 대표 측에서 전혀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말이 사실이라면 서면 조사로도 충분한데 망신 주기 위해서 소환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 시간대별 상황을 조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건 지난달 19일.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6일까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데 대해 이 대표 본인 해명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서면 답변을 받지 못해 9월 6일 출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옹색한 변명이라며 응수했습니다. 8월 말 전당대회에 임박해 급하게 보내온 요청에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측은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이라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검찰 2건, 경찰 1건으로 서울중앙지검 1건을 제외하곤 나머지 검경 모두 별도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가 오는 6일 소환 조사에 응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불응할 경우 검찰이 소환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도 공소시효 임박을 이유로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엉뚱한 꼬투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이 대표는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내린 결론은 국토부가 용도 상향을 요청한 적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올린 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의 백현동 땅의 4단계 용도 상향을 협박하기는커녕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준 공문을 다 뒤져도 4단계 용도 상향 요청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백현동 땅의 4단계 상향 결정의 주체가 성남시라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2014년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는 백현동 땅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백현동 땅의 용도 변경이 이 대표의 측근인 김모 씨가 백현동 개발업체에 영입된 직후 급물살을 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는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는데 2015년 1월 백현동 개발업체로 자리를 옮겼고 석 달 뒤인 4월 백현동 땅의 용도 변경이 결정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부실한 자료 제출, 위장 전입, 부당한 연구 용역 수주 등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한기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전 상황도 아니고 청문회를 받으러 온 사람입니까? 역대급 최악의 자료 제출 거부자입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는 여당의 반발 속에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안 냈지 않습니까? 청문회는 40여 분 만에 파행했다가 한 후보자의 사과로 다시 속개됐습니다. 그 관련 정보는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오후 들어선 한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무슨 아수라 후보자도 아니고 야당 의원들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없이 묵묵부답으로. 개인적 인격으로 아수라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까? 어디서 그런 친구를 대체? 후보가 아수라가 뭐야 아수라가?
한 후보자는 결혼 후 16차례 주소 이전은 위장전입이란 여당 의원 지적엔 고개를 숙였습니다. 9일짜리, 17일짜리 초단기 전입 신고가 1년 미만짜리가 9번에 이르러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야당은 한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중 규정을 어기고 2억 원대의 연구비를 수주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한 후보자는 규정을 보지 못한 것으로 연구비 부정 집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진상규명에 나설 예정인데 여가부판 블랙리스트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12월 서울의 한 한정식집. 당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던 이기순 차관이 산하기관장 A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 차관이 식사 자리에서 청소년 문제에 여야를 가리는 건 그렇지만 그만둬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꺼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A씨는 임기 1년은 채워야 하지 않겠냐고 응수했고 이 차관은 윗분들께 물어보고 알려주겠다며 자리를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이 식사 자리를 전후해 여가부는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특수한 그때 상황이라서 감사를 되게 오래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A씨는 이듬해 3월 취임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비슷한 시기 사이만 다른 기관장 B씨도 이 차관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4월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에 접수한 블랙리스트 고발장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물러난 기관장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퇴 종용과 관련해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관은 사퇴 종용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성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어제 이 전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죠. 경찰은 이 전 대표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데 그동안 알려졌던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더해 무고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누구를 어떻게 무고한 혐의가 있다는 것인지 최민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경찰이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성비위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건데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를 끝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강용석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라며 고발된 사건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허위 사실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폭로된 성접대 시기가 2013년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인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있는데 강 변호사에 대한 고발은 지난해 12월이어서 무고 혐의로는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입증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강용석 변호사도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2015년 9월까지 선물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포괄일제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경기 성남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00여 명이 12일째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과 옹벽에 균열이 생겨서 올해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아든 건데요. 일부 학부모는 붕괴 위험이 있다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성남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2, 3학년 교실이 있던 별관 건물에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외벽에 균열이 생겨 사용을 중단한 겁니다. 건물에 이격이 납니다. 이게 아마 뭔가 집안 침하에 징수해갖고 여기도 지금 눈에 보이게 당연히 꺼졌잖아요. 학교 건물 옆 옹벽도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보수 작업을 했지만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것도 조그만데 이게 다 막혀 있는 거죠, 구석구석. 그러면 이 석축은 배수 기능을 다 잃었다. 그러면 이 안에 물이 가득 찬다. 올해 LH가 진행한 안전 점검 결과 별관 건물과 웅벽은 일부 보수가 필요한 B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100여 명은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지난달 22일부터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오늘 설명회를 열었지만 반발 학부모들과 공감대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물도새입니다. 투명성을 보장해주세요. 교육당국은 정밀 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건물을 개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즉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학교 밖에 임시 교실을 설치하라고 맞서고 있어 등교 거부 사태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아서 정부가 이른바 나쁜 집주인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시장 반응은 갑론을박입니다. 나쁜 집주인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나쁜 세입자, 나쁜 중개인도 공개하라는 건데요. 과연 집주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는지 여기서부터 이의를 제기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백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세입자들에게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을 공개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깡통 전세 우려가 큰 집을 무책임하게 알선한 중개사, 월세를 고의로 내지 않거나 계약 만료에도 집을 빼지 않는 임차인 등의 명단도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계약 당시에 법무사도 있었고 공인중개사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법과 절차들이 왜 이따위지? 막 이런 생각을 집주인 정보를 휴대폰 앱에 공개하는 것을 두고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고령층에겐 무용지물인 데다 집주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앱을 통한 채무 확인이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주민센터에서 법률이나 각종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보완하면 더욱 효과적이겠습니다. 의무가 늘어난 집주인들이 전세 시장을 떠나고 돈 떼일 것을 우려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월세화만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월세를 더욱 선호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주거비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기존의 피해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선언한 전세 사기와의 전쟁을 위해 좀 더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워낙 물가가 고공행진이다 보니까 중개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자구책이 나오는 건데 또 한쪽에서는 직거래를 가장한 꼼수 증여가 이뤄지고 있어서 부동산 빈익빈 부익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박모 씨는 최근 아파트 매물을 공인중개업소 대신 인터넷 카페에 내놨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끼면 1,200만 원이 넘는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카페를 통해 직거래하면 계약서 작성 수수료인 30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살 사람 다 구해오면은 이용사에다 이제 계약서만 쓰면 되니까 복비 좀 아낄 수 있으니까요. 비슷한 사례는 온라인상에서 넘쳐납니다.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 주는 게 택배에 준 그 수수료잖아요. 자기가 직접 구하면 그 돈은 안 줘도 되고. 직거래를 가장한 증여성 거래도 늘고 있습니다. 헐값에 파느니 자녀 등에 넘겨 증여세를 아끼는 게 이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락기에 특수거래를 하게 되면 취득세 등을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의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유로 직거래가 늘면서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의 약 13.8%, 7건 가운데 1건은 당사자끼리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와 집값 하락세 속에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중개자가 없는 만큼 피해 가능성도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인과 소유주와 실제 입금을 하는 계약자가 동일인지 확인하고 시세와 차이가 큰 일부 직거래가 아파트값 통계를 왜곡시킬 수 있어 이를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성착취물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6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조주빈 일당의 범죄 행각 이후에 감시망이 가동 중이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10대에만 집중될 정도로 더 악랄해졌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14살 A양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찍게 만든 제2의 N번방 용의자 L. N번방 운영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던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A양에게 접근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대화방으로 유인한 뒤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범죄자로 돌변했습니다. L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6명인데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N번방 사건 등 이전 디지털 성범죄보다 더 수법이 교묘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을 가장했잖아요.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남성이고 성적인 침해를 유발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라고는 전혀 생각. 디지털 성범죄 신고 피해 건수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21명에서 지난해 1,481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올 상반기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전담 인력 35명을 투입해 특별팀을 구성하고 추가 피해자 파악과 함께 관련 기관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틀 전 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7명이 화상을 입은 울산 SK지오센트릭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지난 4월 비슷한 폭발 사고로 중대재해법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데 또 한 번 같은 혐의로 조사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기둥과 검은 연기가 연신 하늘로 치솟습니다. 지난달 31일 SK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에서 난 폭발 사고 장면입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이틀 만인 오늘 SK지오센트릭 경영진은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약속하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안전자문위원회를 자체 구성하겠습니다. 회사 생산시설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인화성 물질을 모두 빼내지 못해 현장 합동 감식 일정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K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은 지난 4월에도 폭발 사고가 나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가 끝나갈 쯤에 또 폭발 사고가 난 겁니다. 참고인이라든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들 검토하고 그런 과정들은 거의 끝난 걸로. 이번 폭발 사고로 다친 근로자 7명 모두 온몸의 80% 정도의 화상을 입고 있어 치료가 6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 SK지오센트릭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받게 됩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주 고객층으로 떠오르는 MZ세대 지갑을 열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부는 선을 넘어서 오히려 소비자 등을 돌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내 한 버거 프랜차이즈가 SNS 계정에 올린 행사 공지문입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면 스낵볼을 주는데 행사 명칭에 어머니의 낮춤말인 M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업체는 사과하고 행사를 종료했습니다. 재미를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약간 불편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M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이상했어요, 기분이. 이번뿐이 아닙니다. 한 편의점은 주식 투자를 비하하는 이름의 과자를 출시했다가 하루 만에 발주를 중단했고 제빵업체는 배구 선수 김연경을 모델로 내세우며 욕설을 희화화한 용어를 썼다가 논란을 빚었습니다. MZ세대들은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MZ세대를 겨냥해서 뭔가를 했을 때 마음이 동요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할 때도 있는데. 반응이 좋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한 카드 회사는 사직서 디자인의 카드를 출시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소비를 말하는 신조어를 사용해 MZ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아진 소비자 의식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을 잘못 건드린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선을 크게 넘는 마케팅은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얼마 전 대형 병원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가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공공병원입니다. 이 서울시가 보건소나 소방본부 등에서 일할 의사를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진료 차질이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신과 전문 병원인 은평병원입니다. 이곳은 정신질환자 외래 진료부터 재활치료까지 담당하는데 의사 정원 21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10명이 공석입니다. 결국 당일 내원 환자는 받지 않고 예약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그 중에 또 출산휴가 들어가셨고요. 저희도 열심히 막 저긴 하고 있는데 내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서울시가 소방본부와 시립병원, 어린이병원과 보건소 의사 채용 공고를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수를 최대 40%까지 인상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연구, 정책, 실질적인 월급 세 가지에서 다 사실은 매력적인 요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공병원은 병상을 다 비우고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어떤 의사가 가겠어요? 공공병원은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이자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기묘한 의료기관이란 점에서 근원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요즘 우울한 경제 뉴스 많이 전해드렸죠. 그런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7% 오르며 7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5.7%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게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도 또다시 환율은 연고점을 넘었고 추석 물가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전통시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추석을 한 주 앞두고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은 몰리는 손님들을 반기면서도 최근 폭우 영향으로 채소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걱정입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장이 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생산이 안 돼. 이 추석을 앞두고 많이 먹으니까 값은 당연히 올라가죠. 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부쩍 오른 채소 가격에 놀랍니다. 배추나 오이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장 볼 때 조금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추석 앞두고도 이제 살 것도 많은데 비싸지니까 뭐 많이 못 사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7%.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건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말입니다. 국제 유가 하락 영향이 컸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했던 거 그런 게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걸로 생각이 돼서. 하지만 생선회 등 외식 물가가 8.8%나 뛰며 3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농산물 물가도 10.4%나 올랐습니다. 특히 배추와 오이 등 채소류가 1년 새 27.9%나 오르며 농산물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비축 물량을 풀어 농산물 가격 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폭염과 폭우에 태풍 비상까지 겹치면서 한가위 물가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도 있고 그러나 아직은 이러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당초 9월이나 10월쯤 물가가 정점을 찍을 거란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죠. 앞으로 우리 물가에 영향을 줄 변수들은 어떤 게 있는지 송병철 기자가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130달러까지 올랐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값. 지금은 9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덕에 9%를 넘겼던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도 둔화됐습니다. Gas prices coming down. Today, the most common gas price in the United States is $3.49. 우리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지난달에 각각 10%쯤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이어간다면 지난해 3, 4분기 고물가의 기저효과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정점을 찍고 안정세를 보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졌으니까 생산품의 가격이 떨어질 것을 희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하지만 폭염과 폭우 그리고 다가올 태풍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등의 불안 요인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최근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의 감산 기류도 변수인 상황. 산유국연합체가 감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그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없지 않고요. 한국은행은 상당 기간 5, 6%대 물가를 전망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과 국제유가 추이, 기상 여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2년 전 조두순의 출소로 세상이 떠들썩했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 김건식이 형기를 마치고 다음 달 출소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데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먼저 김건식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네, 공개 수배됐던 당시 39살이었던 이 김근식의 모습입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와 시흥시, 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당초 지난해 9월에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복역 중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형이 1년 늘어났습니다. 예,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김근식은 2000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인 2006년 5월 9살 아이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김근식은 올해 55살인데요. 70에 가까운 나이에 출소한 조두순보다 훨씬 더 불안하다는 주민 목소리가 나옵니다. 범행 시기가 법 시행 전이어서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아니란 얘기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달 출소일부터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관이 24시간 감독하게 됩니다. 당연히 신상 정보도 공개는 되겠죠? 네, 출소한 뒤에 출소와 동시에 이름과 주소, 사진 등 8가지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김근식은 수감 전에 인천에 살았는데 아직 출소 뒤 거주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해지는 대로 특별 대응팀을 꾸려서 인근 치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경찰도 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걸로 충분할까요? 네, 조두순도 출소 당시에 자택 앞에 많은 인파와 취재진이 몰렸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 마스크와 모자를 써서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진 정보를 알림 사이트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꼽힙니다. 쉽게 말해 사진을 캡처할 수도 없고 공유해서도 안 되는데요. 이걸 위반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려면 알림 사이트로 꼭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범죄자 인권이 먼저냐 늘 논란거리긴 한데 출소 뒤에도 일정 기간 뭐 격리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조두순 출소 당시 때도 논의가 됐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이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는 격리해서 치료하도록 하는 보호수용제를 여야 모두가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이중처벌 우려가 있다면서 보호수용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 위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면 안 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보호수용 제도가 들어와야죠. 왜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 전자발찌 혹은 신상공개에 기대서 세상에 무차별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 상황이 더 큰 문제인 거지. 예, 안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 당국이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면 좋겠군요. 예,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 2022가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2년 만에 다시 열린 건데요. 버튼 한 번에 세계에서 가장 큰 TV는 구부러졌고 냉장고는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가전업계 신기술을 박상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시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TV. 97인치 사이즈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OLED TV입니다. 평평했던 TV 화면이 버튼을 누르자 구부러집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몰입감을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2년 만에 다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인 이파 2022. 전시장은 글로벌 가전업계 선두기업인 삼성과 LG가 장악했습니다. LG전자는 버튼만 누르면 냉장고 문 색깔이 바뀌는 신제품을 내세웠습니다. 문 전면에 LED 광원을 달아 프리미엄 가전을 강조했습니다. 혁신적인 신기술을 바탕으로 차원이 다른 고객 경험을 제공하며
기존에 없던 가전 트렌드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휴대폰 버튼을 누르자 세탁기가 원격으로 작동합니다. 외부에서도 집안의 에어컨을 켜고 커튼도 닫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구현한 스마트홈의 미래입니다. 가전제품 간의 연동 기능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습니다. 당사기기는 물론 타사기기와 연동을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싱스 에코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6일까지 이어지는 이파 2022에는 전 세계 1,900여 개 가전기업들이 참여해 신기술을 놓고 경쟁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핵 재앙을 막기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사찰을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폭격의 사찰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는데 이 사찰단은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면서 이 원전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자포리자 원전에 들어섭니다. 14명으로 이뤄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3일간의 조사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유엔기구 수장으로선 처음으로 교전 지역 사찰에 동행했습니다. 원전을 둘러본 그로시 사무총장은 많은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obvious that the plant and the physical integrity of the plant has been violated several times. 사찰은 시작 전부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주변에서 폭격이 계속돼 예정보다 3시간 늦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사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Але погано, що окупанти намагаються перетворити цю місію МАГАТЕ дійсно необхідну на безплідну екскурсію по станції. Киевским режимом предпринята попытка крупной провокации для срыва прибытия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экспертов МАГАТЭ на Запорожскую атомную электростанцию. 그로시 사무총장은 사찰 중에도 기관총과 박격포 소리가 2-3차례 들렸다며 주변에서 교전이 벌어지더라도 사찰을 멈추지 않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세계 3대 아트페어인 런던의 프리즈가 홍콩,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최초로 한국 서울에 상륙했습니다. 피카소, 에곤 실레, 리히텐슈타인 등 이 박물관급 대작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더불어 키아프까지 개최되고 있어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미술 장터가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이루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앞모습과 옆모습을 동시에 한 화면에 담아 대상의 다양성을 표현한 피카소. 클림트의 제자이자 죽음과 공포를 뒤틀린 육체로 표현한 표현주의 화가 에곤 실레. 이 밖에도 리히텐슈타인, 앤디 워홀, 데미안 허스트 등 근현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It was an easy decision to make. Seoul is a city full of artists, full of galleries, full of museums. 프리즈 서울에 참여하는 화廊만 110여 개. 세계 유명 갤러리 대표들도 잇따라 방한했습니다. I have bought Korean artists. Recently been looking at more Korean contemporary art. 프리즈와 함께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키아프도 동시 진행되면서 일각에선 올해 미술 시장 매출이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한국 미술 시장이 해외에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작가들의 경쟁력도 함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키아프도 브랜드화해서 프리즈하고 협의를 해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그런 기회를 갖는. 전 세계 미술계의 시선이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대표팀이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내일 자메이카와 첫 번째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경기를 앞둔 대표팀을 성민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몸을 푸는 대표팀 막내 천가람. 가벼운 몸놀림으로 공을 주고받습니다. 상대 압박을 피하는 패스 훈련에선 베테랑 이민아와 호흡을 맞춥니다. 나란히 대표팀에 새로 합류한 이수인의 표정에는 설렘보다는 비장함이 흐릅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이들을 지켜보는 벨 감독은 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And I really don't mind how old the player is, whether she's an older player, a younger play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performance. 내년 호주 뉴질랜드 월드컵에 출전하는 자메이카는 피파 랭킹 42위로
18위인 우리보다 낫지만 개인기와 체격이 좋고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아 모의고사 상대로는 적격입니다. The areas we need to improve on are finishing and again not taking as many risks in and around our own box. 황금 세대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싶고 최대한 높은 곳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대표팀은 2015년 캐나다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한 것이 최고 성적입니다. 월드컵을 앞둔 여자 대표팀의 첫 여정 자메이카와 평가전은 내일 TV조선 중계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파주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형사를 그만두고 녹즙기 판매상이 된 송강호가 16년 전 살인의 현장을 찾아가 기웃거립니다. 그 아저씨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는 공소시효가 지나 활보하고 다닐 범인을 생각하며 전율합니다. 시효를 넘긴 연쇄 살인범이 세상을 비웃듯 범행을 밝히는 자서전을 냅니다. 담당 형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땐 정말 아직 공소시효가 14분 정도 남아있다. 유괴범이 초읽기를 하듯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며 뇌까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공소시효는 범죄를 응징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마지노선이자 결코 넘길 수 없는 데드라인입니다. 집념의 추적 끝에 시효 끝나기 직전 범인을 잡아내고 범죄자가 시효를 착각해 재발로 걸려들기도 합니다. 하늘의 벌은 늦게라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옛말처럼 말입니다. 공소시효가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의문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죄 시효도 그래서 폐지됐죠. 세계적으로 드물게 6달밖에 되지 않는 선거법 시효도 늘 논란입니다. 지난 대선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통보받았습니다. 소환 날짜 오는 6일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꼭 사흘 앞둔 날입니다. 문제 발언들은 이 대표에게 소환 사실을 알리는 이 보좌관의 문자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이렇게 끝나죠. 전쟁입니다. 짧지만 많은 것을 말합니다. 당대표 개인의 사법적 다툼을 당이 선전포고로 받아들여 정치적 전쟁을 벌이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버틀이 잡고. 하지만 이 대표는 이미 허위 발언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끊길 위기를 겪었습니다.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2심 유죄가 대법원에서 아슬아슬하게 뒤집혀 극적으로 살아난 바 있습니다. 3년을 끈 그때 사법 공방을 생각하면 이번 세 가지 발언은 결코 말꼬리라고 할 수 없을 하나하나 무거운 사안들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모르는 척 공소시효를 흘려보내려 했다면 검찰부터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제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결코 그들만의 위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함께 겹겹이 방탄 철갑을 둘러쳐 그 리스크를 자청해 떠하는 만큼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극한 대치 정국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야당 대표라고 해서 법 집행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입니다. 검찰이 만약 죄 없는 사람을 불러서 망신만 주려 한다면 그 역시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9월 2일 앵커의 시선은 이재명의 전쟁이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 부산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이미 비가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남부 지역까지, 일요일부터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일단 주말까지는 제주와 남해안 쪽에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350mm 이상, 남해안은 최고 150mm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최고 60에서 80mm까지 오겠습니다. 바람 역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낙하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4에서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안전을 위해서 해안가로의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9월 2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